자, 올해부터 행정사 민법을 담당하게 될 김중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자, 교환을 같이 보시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제 곧 2차 시험을 앞두고 계시죠? 그래서 민법 계약 일단 5개년치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쟁점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올해는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쟁점이 출제될 것인지를 우리 한번 분석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돼서 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 출제가 자주 됐어요. 그냥 심플한 간단 기본 케이스를 딱 내고 여기에 대한 쟁점 써보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판례 사실관계를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 사안에서 실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물어보는 순수 판례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출제 경향에 따른 대응책은 하나입니다. 최신 판례를 한번 학습을 해보자. 그래서 1개년 최신 판례를 일단은 강론 영역으로, 우리 계약법 영역으로 한정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가볍게 먼저 보시면요, 이 강의는 일단 우리 지금 수험생분들이 2차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2차 학습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을 전제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3페이지를 같이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최근 5개년 정도를 제가 기출 분석을 했어요. 1회차부터 쭉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건 멀리 간 거고, 최근 5개년을 봐야 출제 트렌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컨대 2020년부터 이제 24년까지 쭉 간다고 할 때 이것만 보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공부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계약법으로 들어오죠. 자, 계약법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일단 근덩어리로 한번 또 쪼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첫 번째 계약 총칙이란 걸 들어갔어요. 일단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봤다. 그래서 계약이란 어떤 거냐,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표시가 일치돼서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린 그걸 법률 요건이라고 했다 해서 의의를 공부했고, 그러면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계약이란 건 어떻게 성립하느냐, 크게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청약과 승낙. 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어찌 보면 이건 1차 우리 민법 때 공부했던요, 총칙에서 공부했던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기출빈도로 치면 1번 말고 청약 승낙 이외. 자, 이외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걸 우리 민법은 2가지를 예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중 첫 번째가 혹시라도 둘 다 똑같은 청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승낙은 없고 청약만 있었던 겁니다. 이거 100만 원에 살래? 상대방도 듣지도 않고 100만 원에 그거 팔래? 둘 다 의사표시가 일치했죠. 그게 바로 교차 청약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느낌도 강할 거예요. 똑똑똑 우리 수험생분들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이미 자기는 계약을 체결할 생각으로 간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액션 행동으로 구현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의사 표시가 실현됐다, 의사 실현이라고 합니다. 흔하게 드는 예시가 편의점에 가서 그냥 물건 하나를 집어 들었다, 이미 구매 의사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변제만 남는 거죠. 변제만. 바로 이런 내용들이 계약 성립 총칙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이란 게 발생됩니다. 그럼 계약의 효력이란 게 발생된다고 할 때 또 일반적인 효력을 봐야 돼요. 그러면 계약이란 게 있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효력 중에 하나가 너도 하면 나도 하겠다. 왜냐? 계약이라고 하는 건 계약 당사자만 구속을 하거든요. 계약 당사자들만 구속을 짜자작 시키니까 얘네들끼리 일어나는 것. 자, 첫 번째,
자, 출제 빈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 판례 학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출제 경향으로 딱 봤을 때 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등장하는 게 바로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수험생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위험 부담의 영역입니다. 올해 출제 가능성이 또 높은 부분이 요 위험 부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기출 한번 볼까요? 2024년도 보시면요. 이문에 요거 있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보세요. 과실 책임. 이게 작년에 기출됐습니다. 지금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구간에서 지금 출제가 항상 되는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는 위험 부담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고, 그리고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자, 작년에 기출됐던 바로 요 녀석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니까 효력 부분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 이미 여기 효력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 올해는 24년도 한번 보세요. 해제가 눈에 안 보이죠. 그렇다면 이 계약이 성립됐는데 이걸 우리는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해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든가 고용계약이라고 하든가 계약 자체에서 특별 해지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 24년도도 보면은 상가건물 임대차법 임차인 갱신 요구권, 그리고 저기 위로 가보면은 임대차와 관련돼서 해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름아름 같이 등장하는 거죠. 요거는 오히려 임대차 쪽에서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출제를 준비한다 그러면 역시 응당 요 해제일 겁니다. 해제 부분이랑 요쪽이죠. 위험부담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은 총론 영역에서, 즉 계약 총칙 부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해제의 경우에는 사실 해제권 발생 사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발생. 이 발생은 크게 보면 이행지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셨다시피 이행지체도 있을 수 있고 이행불능도 있을 수 있는데, 행정사는 계약에 한정되다 보니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여쭤보진 않아요. 그냥 얘가 돈을 제때 안 줬기 때문에 내가 해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을 하고 그거 행사를 하고, 그러면 발생되는 효과, 이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그 부분을 굳이 우리가 기출 빈도로 본다 그러면요, 2023년 한번 가보실까요? 1문에 565조 약정해제권이랑 뒤에 보시면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 그래서 이 법률 효과 중에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재작년 23년도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위약금이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칙 영역에서는 이런 분야들이 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총칙에서는 반드시 5문항 중에 최소 2문제 내지는 1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계약 강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이란 걸 보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출제자는 과연 계약 강론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본격적인 거죠. 어떤 걸 내야 될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나는 재산권을 넘겨줄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부동산 너가 가져가. 그쵸? 이런 것들. 그러면 첫 번째로 응당 매매가 A급인 게 맞습니다. 매매가 A급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때 당시 한참 좀 트렌드였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행정사뿐만 아니라 타 영역에서도 출제가 빈번하게 됐던 분야였거든요. 이유는 보세요. 딴 거 없습니다. 출제 경향 트렌드가 뭐냐면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최신 판례들이 오랜만에 출연하다 보면 그들들 입장에서는 너무 매매만 내기에는 조금 그래. 이제 조금 틀어볼까? 그래서 증여가 나왔죠. 자, 보시면 2021년도
증여 부분이 따라락 한 번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좀 흔치 않지만 그래도 부담부 증여 계약은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도 역시 매매입니다. 그래도 역시 매매예요. 왜냐하면 자, 매매 보세요. 매매는 똑같습니다. 얘랑 또 계약 총칙처럼 똑같이 트랙으로 가죠. 성립을 하고 효력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우리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 이게 재작년에 기출이 된 거죠. 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계약금은 과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첫 번째, 무조건 증거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어려운 내용이죠.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에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23년도 기출 같이 한번 볼까요? 1문 보세요. 565조 약정해제권의 행사 그리고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 중에 민법 551조 손해배상 청구권과 위약금 약정 이렇게 살포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지금 딱 요겁니다. 해약금. 그러니까 해제라고 하는 건 법정 해제권도 있지만 계약금을 통한 약속된 해제권,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565조 우리 민법 계약금 계약은 잘 정리를 해두기로 하고요. 그리고 예약 완결권이 있죠. 예약 완결권입니다. 지금 5개년 안짝으로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기출 한 번 정도는 됐습니다. 예약 완결권과 관련된 가등기 내용 한번 약술해 보세요 정도로 출제가 됐던 거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시면 될 거고, 자, 효력 부분에서는 역시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나온지 한번 볼까요? 지금 2020년도에는 1문 봤더니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 봤더니 22년도에 3문 한번 볼게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 책임. 자, 그리고 24년도 보겠습니다. 3문에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매수인의 권리 구제 방안. 표현은 살짝 다르지만 담보 책임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이 이제 업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권 이전 부분에서는 응당 매매가 A급인 게 맞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물건 대차 계약입니다. 뭔가 빌리고 빌려주는 것, 우린 그걸 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대차 목적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있는데 임대차입니다. 역시 똑같죠. 압도적인 출제를 자랑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2020년도에 2문 주인보법 임차권 등기, 그리고 3문 보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21년도 보시면 삼가 건물 임대차 4문, 그리고 2022년 보시면은 임대차가 한 번 정도 졌고, 그리고 23년도 셨다가 24년도 1문 어떻습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사실관계를 그대로 등장을 시키면서 우리 수험생분들 상당히 힘들고 곤란하게 만들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임대차는 민법 임대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번 주임보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공부해야 될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해온 최신 판례들도 여전히 항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문제 내기 딱 좋긴 해요. 과연 다만 연속으로 낼진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매매 임대차가 중요하긴 하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역시 또 우리 수험생분들과 밀접 관련성이 있는 거죠. 어떤 노무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역시 도급. 도급. 그리고 이제 위임도 있을 수 있지만 위임은 조금 다운됩니다. 도급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와처럼 얘네들도 성립이란 걸 하겠죠. 그럼 여기서 항상 문제되는 것, 제작물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 과연 제작물 공급 계약이란 걸 뭘로 규율해야 될까? 부대체물이라고 하면 도급이, 그렇죠? 대체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매가, 이렇게 이분설로 쪼개지는 게 바로 제작물 공급 계약입니다. 건물 신축이죠. 내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우리 도급인 건설사분아, 이쁜 거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 제작물 공급 계약이 돼서 도급이 적용되다 보니까 효력 부분에서는 똑같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처럼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역시 문제됩니다. 한번 검토해 볼까요? 2020년 보세요. 1문에 여기 있네요. 제작물 공급 계약과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약정에 따라 다르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직접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께서, 근데 당연히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내 명의로, 도급인 나의 명의로 보존등기 받자, 내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자. 그러면 당연히 도급인은 자기 건물 취득하려고 하잖아요. 도급인이 원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인 입장에서는 보수 채권 확보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수급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만큼 내가 이렇게 책임을 지는 만큼, 그럼 내 권리는 이런 것들이 출제 포커스죠. 그래서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내 공사대금 채권 5억 원인데 이거 어떻게 확보해 줄 거야? 동시행 관계로 확보해 줄 거야? 유치권으로 확보해 줄 거야?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란 걸로 확보를 해 줄 거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쭉 내려와 보시면 2023년도에 있네요. 그쵸? 이문에 잘 나오죠. 제작물 공급 계약과 완성된 물건 소유권 귀속의 논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또 어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 도급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파트에서는 임대차랑 도급 쪽에 조금 일문의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챕터라고 굳이 얘기하면 기타. 예를 들면 우리 분쟁을 끝내자, 내지는 단체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걸리는데 오히려 조합이 A급인 거 맞습니다. 화해계약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도 공부를 하잖아요. 일쟁점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그래도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왜 출제가 잘 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일상 다반사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판례들도 가장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조합이란 것 금방 결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장사 한번 해보자, 동업하자. 그럼 바로 그냥 조합이 결성되는 거죠. 그 어떤 요건 자체가 그렇게 엄격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죠? 법인 이름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은 한번 쭉 살펴봤더니 21년도 어떻습니까? 이문의 조합 탈퇴 잘 나오죠. 22년도 연속으로 나왔네요. 이문 볼까요? 조합 탈퇴. 그리고 24년도 기출분석 한번 볼까요? 조합입니다. 조합. 은근히가 아니죠. 정말 잘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오는 쟁점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오는 쟁점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설문을 볼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들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냐. 첫 번째, 조문 내용. 우리는 법전이 제공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법전이 제공되진 않기 때문에 조문 내용을 일단 완벽하게 워딩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건 분명히 판례가 있을 거예요. 이 조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까? 판례 내용.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워딩 중심으로 딱
딱딱딱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안을 쓰실 때 우리는 50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안에 써야 되잖아요. 100점짜리 5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0페이지를 꽉 채운다, 10페이지를 넘어간다, 요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타협을 하셔가지고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선 정도로 조금 잡아두시면 한 문제당 한 2쪽 분량 정도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내용을 만들어 두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모범 답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모범 답안을 좀 정갈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분량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10페이지를 꽉이라고 안 했냐면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1문에서 갑자기 아는 내용이 나와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뒤로 갈수록 시간은 촉박하죠. 근데 내용 쓸 거리들은 많아지죠. 그럼 오히려 분량 조절에 실패해요. 1문, 2문에 막 많이 썼는데 갑자기 뒤로 가서 3문, 4문에 막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쓰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보다는 분명히 그 배점에 따라서 써야 되는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한 문제당 나는 1페이지 반 정도를 세팅해 가겠다. 그래서 이 쟁점이 나오면 이 한 페이지 반 분량은 그대로 들여가야겠다. 예를 들면 기출 쟁점 중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매수 청구권을 써보랍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의의부터 성질, 요건, 효과 여러 가지 쓸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2페이지 넘는 분량으로 딱 만들어두면은 어쨌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10점밖에 안 돼요. 10점밖에 내지는 20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량을 좀 조절해 가시면서 정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꼭 써야 되는 것들은 조문이랑 판례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문 숫자까지 쓰는 건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법전이 제시 안 됐기 때문에 조문 숫자까지 정확하게 알면 좋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지세요. 이거 조문 몇 조인지까지 딱 쓰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실제 시험장에서 찾아내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많이 익숙한 것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매계약이라고 했을 때 565조 그리고 담보책임이라고 했을 때 570조 580조 좀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좀 녹여내는 거 추천드리는데 임대차법 어떻습니까? 어렵죠. 주인보법인 건 알겠는데 몇 조에 몇이더라? 이것까지는 쉽지 않아요. 특히 도급은 어때요? 660조 이하대인 것 같은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지고 대신 내용 워딩을 명확하게 딱 써가지고 출제자가 원하는 질문에 답하기입니다. 질문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출제자가 원하는 바입니다. 얘가 뭘 원하는지를 질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복잡다단한 이런 사실관계 속에서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분이 너한테 의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게 바로 권리 구제 방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어렵습니다. 쟁점 도출형이라고 하죠.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서술해 보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건 누가 봐도 쟁점이 제시되어 있어요. 문제로 치면 담보 책임 내용은 어때? 그리고 특히 약수령은 그냥 바로 눈에 보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어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어때? 그러니까 오히려 약수령의 경우에는 쟁점 제시형인 경우가 많고 서술형인 논술형 1문 문제죠. 1문의 경우에는 조금 쟁점 도출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도출만 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많은 힘을 쏟지 마시고요. 이거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유려하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목차란 걸 잡아가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목차까지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차는 최소화하는 거예요. 50분 안에 우리가 목차까지 디테일하게 잡아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조금 좋을까? 그러니까 목차도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로마자 1번부터 시작할 경우도 있고 아라비아 숫자부터 시작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양갈로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디까지 목차 체계를 잡아야 되는가? 우리 수험생분들 보고 계신 기본서가 어떤 기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서 체계대로 가시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똥골뱅이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답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그냥 딱 알 수 있는 정도의 그 목차 체계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의의 요건, 효과 서술해 보세요. 그럼 목차는 3개입니다. 의, 요건, 효과. 그쵸? 목차 3개예요. 그것만 큼직하게끔 보여주시면은 출제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건 다 썩고 나예요. 그게 주된 포커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성질을 느냐 마냐 이런 건 이제 별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형의 경우에는 저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걸 사실 좀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로마자 1번은 이거죠. 설문 일의 해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자 1번은 그냥 보여주기 식인 거고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쟁점을 정리를 해보시고 그렇죠. 쟁점을 정리해 보시죠. 그러면 나왔잖아요. 쟁점 정리했으니까 반드시 법조문에 있는 겁니다. 법조문에 없는 걸 낼 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담보 책임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내가 조문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고 했고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런 걸 부담해. 바로 조문 내용 일반론을 쓰는 거죠. 조문 내용 일반론을 쓰고 그리고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출제자가 원하는 것 구체적으로 낸 거잖아요. 이제 판례 내용을 좀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요. 좀 암기해 두시면 이제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판례도 요런 느낌으로 같이 서술을 쭉쭉 해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팁은 사실 조문이랑요 판례랑 좀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판례 쓰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조문 쓰셔도 돼요. 대신 출제자가 원하는 건 어디든 명확합니다. 우리는 2가지를 원해요. 법적 근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판례 근거죠. 이 2가지는 반드시 필수 기재 항목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4번째 요 정도 목차 구성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조금 부담감이 덜해질 거예요. 내가 목차를 어디까지 잡아야 답안을 써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5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걸 1분 안에 생각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1분들을 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5문제를 볼 거고 1문은 2개. 많게는 3개까지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5문항에서 맥스선으로는 6문제까지인 건데 그러면 그걸 50분 동안 쪼갠다 그러면 거의 한 문제당 10분, 8분에서 10분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목차 잡기 생각, 읽기, 문제 읽고 목차까지 생각하고 쟁점까지 도출해야 되는데 2분 정도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8분 동안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아껴서 나는 무조건 목차 구성은 이렇게 잡아둬야지 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겁니다. 쟁점의 정리, 일반적인 내용, 구체적인 판례, 그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 요걸 한다 그러면 목차 구성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 2차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2차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좀 벗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목차에 대한 부담감, 어떤 강박관념이라든지 목차 별거 없다, 목차에 대해서 압박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딱 요 정도만 보여주셔도 출제 입장에서는 괜찮구나. 오히려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쟁점. 근데 뭔가 좀 멋지게 목차를 쓰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민법의 규정. 이것도 목차가 될 수 있죠.
민법의 규정.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답안이 지금 민법 조문 숫자는 안 나와도 570조의 담보 책임, 570조란 말은 안 보여도 안 나와도 민법 조문을 어떻게든 암기해서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3번. 뭔가 좀 목차를 잡고 싶죠. 고민하실 필요 없이 여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 이렇게만 쓰셔도 이제 여기다가 판례를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목차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2차까지 공부를 잘 해온 마당에 그래도 좀 목차를 멋들어지게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특히 판시사항을 다 챙겨왔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판례 구성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 판시사항이 항상 먼저 나와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봤던 뭐뭐인지 여부. 이게 처음 이제 2차를 공부했을 때 저도 느꼈던 압박감. 나도 목차를 뭐뭐인지 여부 막 이렇게 잡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여기서 예를 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성립 여부,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이렇게 막 잡아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판시사항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판시사항에 되어 있는 워딩만 생각하면 돼요. 그 워딩 가지고 뒤에 뭐뭐인지 여부 그러면서 이제 판시 내용이 나옵니다. 판결 요지가 나오죠. 그리고 요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판결 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반드시 조문이 등장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판례 학습을 하게 되면 조문을 당연히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문을 읽고 시작하는 거죠. 자, 봐라. 민법에는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다. 봐라.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다. 봐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걸 얘기할까요? 이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이 조문이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 취지에 따라서 우리는 규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행정사 민법 2차 강의를 왜 하는 거죠? 우리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려고. 당연히 이 법의 존재 가치도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 규정을 왜 뒀을까?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왜 뒀을까?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런 규정을 왜 뒀을까? 그런 얘기들을 당연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분쟁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려줬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답안에 정갈하게 옮겨 적는 거죠. 옮겨 적는 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은 분량보다는 정확한 내용 한 페이지를 써도 괜찮아요. 한 페이지 써도 정확한 내용. 다만 이제 분량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는 20점 기준으로 두 쪽을 생각한다고 할 때 1과 10분의 8 정도, 10분의 7 정도. 그러니까 한 페이지 채우고 나서요.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때는 반 끼고 조금만 더 쓰는 한 1.6, 1.7 정도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조금 부담감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이제 공부하는 건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들만 속가서 가져왔거든요. 요런 내용들 오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워딩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어떻게 문제화되는지까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판례 학습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건데 효율적으로 조금 더 임팩트를 올리게 되면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 손 치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판시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판시사항이겠죠. 이런 관계에서 지금 뭐가 문제되느냐 여기에 문제제기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는 전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률관계 답안으로 전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거죠. 요게 쟁점이구나. 고민하지 마세요. 요겁니다. 판시사항이죠. 왜냐? 요게 문제 제기니까. 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판례 볼 때 요거 조문 있구나.
그럼 조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첫 번째 민법이요. 두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요. 세 번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요.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3페이지요. 기출분석을 보시면 작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1문에서 좀 난이도가 높았더라고요. 뒤에 있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보다는 임차 내지 갱신 요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지금 가장 좀 핫한 쟁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두셔가지고 요거는 좀 잘 내용 정립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판례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가. 판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차와 다르죠. 1차 때는 한 두세 줄 정도로만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셔서도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1차니까. 1차는 OX만 나누면 되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다음 중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줄, 두 줄, 많아봐야 세 줄, 세 줄도 많죠. 두 줄 정도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례 문제는 최소한 이 쟁점에 대해서 한 세 줄, 많게는 4줄, 조금 더 많게는 5줄까지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 내용을 좀 정제돼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산.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자료를 확보를 좀 해주신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많이 체득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강의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요. 출제 예상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과 관련 교수님 출제 위원급 교수님들 기본서 교수님 기본서를 싹 다 종합해 가지고 요런 문제들은 조금 좀 출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들만 좀 솎아가지고 한 30문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사 2차 수험생분들이 이제 임박한 시점에서 요거는 반드시 보고 들어가자 해서 최신 판례까지 엮어가지고요. 30문제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20점 배점 단위로 일부러 끊었습니다. 20점 배점 단위로 끊어가지고 모범 답안 형식으로 2페이지 분량 안짝으로 2페이지 안짝 분량으로 20점 배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것도 아마 우리 수험생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 무료는 아닙니다. 그건 무료는 아니고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을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가 될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활용되시면 우리 수험생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요.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꺽쇠 2번. 지금 여기 있는 판례를 반드시 막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여기 그냥 툭 하나 플러스 알파를 해드린 겁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지금 최신 판례들을 봤더니 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틀을 잡아놨죠. 틀을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001번 보면 자, 6월 26일자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8월 1일이에요. 8월 첫째 날 우리 수험생분들 지금 만나 뵙는데 어찌 보면 한 달 전에 따끈따끈하게 딱 뜬 거죠. 자, 보세요. 제목 읽어봅니다. 음영 부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동시행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어때요? 이런 게 쟁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사람만 내면 돼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갑이 매수인에게 먼저 물건을 넘겼다. 그럼 이거 갑이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동의항을 포기한 것이냐 이렇게 사람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즉 사실관계를 읽었을 때 분명히 계약이 등장할 건데 매매 내지는 임대차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셔서 얘를 봤다. 그러면 임대차 문제구나 바로 알아요. 근데 매매가 나왔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죠. 왜냐하면 동시행 항변권이 나올 수도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위험 부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담보 책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좀 넓은 범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얘라든지 도급이요. 건물이죠. 건물이 나오죠. 건축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건 그냥 바로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사람을 뽑아내야 되겠구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및 이러한 포기로의 인정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우리 결론을 내려볼게요. 동시행항변권이란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임의 규정이니까. 보세요. 이런 걸 떠올리시라는 거야. 동시행항변권은 임의 규정이지 영기적 항변권이지 포기할 수 있지. 근데 포기라는 건 명시적 포기도 되고 묵시적 포기도 되지. 근데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묵시적 포기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자.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항변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불리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항변권을 제가 포기해버린 겁니다.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근데 이걸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명시적으로 알겠어 포기할게 라고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떤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어떤 거동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나의 항변권 포기를 인정해버리면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의 항변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관련돼서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 한편 꺽쇠 2번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은 이행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지식인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시라고요? 음영 부분을 통해서 요게 쟁점이구나. 그리고 꺽쇠 1번 요게 바로 뭐다? 판례의 내용이구나.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통해서 조문의 내용만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536조. 그러니까 536조라고 하는 동의양. 딱 이런 걸 봤을 때 일반적인 내용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2차 공부를 할 때 요걸 보고 영기적 항변권, 임의 규정, 이런 게 이제 성질론이고 세 번째가 요건이지 않습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요게 잘 나왔던 거죠. 선이행 의무자가 어떻다? 동의항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원칙, 당연히 이분은 안 되죠. 선이행 의무자니까. 근데 예외에 쌍방채무가 도래했대요. 쌍방채무가 도래했답니다. 그리고 불안해 항변권, 요런 것들. 이렇게 도식 체계를 만들어 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 측면에서 기출도 잘 됐죠. 효과 측면에서 어떤 겁니까? 이행지체가 안 나오잖아요. 이행지체가 안 나오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죠. 불법행위란 게 안 나오죠. 근데 혹여 요거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부당이득은 요런 게 임대차에서 같이 걸렸던 거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한 번만 가보실게요. 3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3페이지. 자, 다시 3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2022년도에 기출이 됐네요. 1문 보세요. 동시행 항변권의 행사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권의 소멸시효 진행 가부. 그리고 2020년 보세요. 3문 선이행 의무자의 동시행 항변권 행사 가부. 여기서 바로 하나가 더 추가됐죠. 과연 동시행 항변권이 이것까지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구성틀을 만들어가는 거죠. 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쟁점이 분명 우리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차근차근 서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다 담아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내가 이 정도는 쓰겠다. 이 정도는 최소한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다만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야 불법행위 물어본다, 부당이득 물어본다, 소멸시효 물어본다, 요 정도로 잡아두시고, 그러면 구체적인 그 판례가 뭐였지? 이제 그거에 대한 워딩을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놔가지고 3줄 정도, 많게는 4줄 정도로 좀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판례 학습이 그냥 단편적으로 끝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판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유심히 잘 봐두시라는 거고, 자 4페이지 002번 보겠습니다. 해제 24년도 2월 29일자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해제는 효과 쪽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정리를 해드렸지만 발생은 당연히 요쪽 부분입니다. 이행지체. 요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행사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불가분성. 불가분성. 그리고 과연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겠는가? 보세요. 1차용. 민법 총칙에서 공부했던 거. 이런 게 엮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차를 공부하고 나서 2차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가 됐던가? 이런 걸 미리 딱 세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 대부분 당연히 출제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게 맞습니다. 소급표죠. 가장 무서운 것. 변동되었던 물건이 당연히 복귀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물건이 복귀되는데 그 물건이 사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 있잖아. 야 내놔 라고 해야지.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2가지 권리가 나오는데,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원상회복 청구권, 그리고 여기 있네요. 손해배상 청구권. 23년도 기출이 요 구간에서 걸렸다라는 겁니다. 위약금 약정을 미리 해둔 거죠. 너 이거 기간 지나면 금액 총액의 몇 프로를 추가 지급해라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1회차부터 기출 분석을 차근차근 하면서 드디어 조금 내용이 확장됐네. 그렇지. 무릇 해제에 따른 효과를 출제한다 그러면 원상회복이야. 대부분 이제 해제의 제3자잖아요.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건 알겠다. 해제 제3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알겠는데, 야 이거 손해배상 내면 좀 어렵겠는데? 왜냐면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뭘로 규율을 해야 되는 거야? 채무불이행이거든요. 대부분 계약서에 약정을 많이 해둡니다. 지금 강사님들이 이런 거 당연히 많이 하죠. 강의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약정이라든지 많이 하고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됐고 너 제대로 못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걸 우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출제 영역은 아니에요. 이건 채권 총론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얘가 어디가 있다고요? 얘가 바로 해제 파트 위약금. 위약금 여기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부분에 가 있단 말이에요. 매매에서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 계약금과 더하여 어떤 거 위약금 약정도 하면 계약금 더하기 위약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구간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틀을 좀 잡아 두셔야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잖아요. 요게 첫 번째 이런 목차구나,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목차구나, 이런 게 세 번째 목차구나, 이런 걸 잡아서 우리가 딱딱딱딱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영 부분 1번 보세요. 매매계약의 해제로 당사자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말하는 거. 당연히 어떻다? 동시행관계 있는가? 그렇죠. 야 그럼 너도 내놔. 맞습니다.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와 쌍방의 손해배상 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음영 부분으로 충분히 우리는 챙겨갈 수 있겠죠. 보세요. 두 줄. 그러니까 판례를 볼 때 밑에 있는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영 부분 1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딱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죠. 문장을 제가 만들어 볼까요? 매매계약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행관계 있다.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음영 부분 2번. 얘는 이미 기출이 된 문구입니다. 그렇죠? 이 원상회복 의무에는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읽어볼게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겁니다. 지연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자다.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23년도가 이걸 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따로 해야 돼요. 얘는 별개인 겁니다. 이자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손해도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별도 약정을 하시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요겁니다. 그죠? 이자. 자, 따라서 넘겨보시면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 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이자에 반하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뭐가 아니랍니까? 반환 의무 이행 지시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다.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제 추가하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송 촉진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자라고 한다 그러면요. 얘는 민법이니까 연 5%예요. 연 5%. 근데 요거 손해로 간다 그러면 소송 촉진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연 12%거든요. 금액이 뻥튀기 되죠. 1억에 연 5%와 1억에 연 12%는 엄청난 차이예요. 거의 700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막 차이가 날 수 있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요거 말고 요걸로 적용하겠다. 요걸로 적용하겠다. 자, 그리고 3번.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사용이익 반환 의무도 부담하죠. 이게 바로 원상회복 특징이잖아요. 매도인은 돈을 받았으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 더해서 금전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을 반환하고 이게 서로 뭐다? 원상회복 관계에 있고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003번부터가 바로 이제 매매 되겠네요. 매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립 부분에서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그래서 세 가지로 쪼개면 첫 번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꼭 하셔야 돼요.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위약금 약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에 예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요거 그대로 청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3번 보세요. 해약금이에요. 그럼 올해 최신 판례가 여기 또 해약금 쪽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그럼 이제 올해 제가 시험 문제를 준비하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험 문제를 준비한다고 할 때 그럼 해약금의 경우에는 일단은 요 정도는 한번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요물계약 맞죠? 전액이 지급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건과 관련돼서 이행 착수, 그렇죠? 이행 착수할 때까지 전까지 돈을 받으신 분 여기 있네요. 우리 교부자는 어떻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돈 받으신 분 수령자는 배액을 돌려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액이란 실제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약정 계약금의 100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기본 스탠다드로 쌓아두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틀을 잡아두셔야 이걸 이제 답안지에 그나마 옮겨 적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요거잖아요. 이행 착수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중도금 지급 날짜예요. 여기가 이행 시점이죠.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야. 야, 우리 중도금은 한 달 뒤다잉? 여기다 했는데 제가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근데 돈이 생겼는데 중도금 날짜가 다음 달이니까 다음 달에 되면 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돈이 생긴 마당에 빨리 돈 갚아야지, 빨리 중도금을 쌓아야지, 여기다가 중도금을 지급해버립니다. 사실 이걸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분이 돈을 받는 입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띵동 하면서 카톡 문자가 와요. 봤더니 누구누구로부터 몇 억이 송금되었습니다. 기분 좋죠. 다시 연락해가지고 야, 중현아, 너 다음 달에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왜 한 달이나 일찍 지급해? 다시 내가 돌려줄게 라고 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죠.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003번 1번 보세요.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적극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목으로 만들어지면 가장 좋잖아요. 근데 쉽지 않죠. 이행기 전 이행 착수 여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이행기 전 이행 착수 여부, 딱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꺽쇠 1번에 첫 번째 보세요. 민법 565조 반드시 보세요. 조문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썰을 풉니다. 야, 여기서 말하는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말한다. 어때요? 이거 쓰실 수 있겠어요? 두 줄 정도입니다. 답안지에 옮기면. 그렇죠. 뒤에 단순 이행 준비만으로는 안 돼. 그럼 내가 워딩을 잡는다고 할 때 객관적, 외부 인식, 일부 또는 전제 이렇게 잡아버린단 말이죠. 채무 일부를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리고 CF를 딱 거는 거죠. 단순 준비 X 이게 딱 걸어버린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내가 문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게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건데 아까 목차 딱 잡았던 거, 이행 착수 전 이행 착수 여부, 그럼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행기 전 이행 착수 여부 딱 목차 잡고 들어가 봅니다. 다음 밑줄. 이행기에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이죠.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걸어두면 됩니다.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야, 반드시 이날 돈 줘. 너 혹시라도 그 전에 돈을 생긴다 하더라도 먼저 송금하지 마. 나 꼭 이날 받을 거야 라고 특약을 하면 저도 못하죠. 근데 웬만하면 이런 특약을 거의 안 둡니다. 돈이란 건 먼저 받고 싶은 거고요. 빨리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오히려 더 빨리 들어오면은 꽁돈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꺽쇠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 유보 기간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매매 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매도인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야, 꼭 이날 돈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특별한 사정을 자꾸 밝혀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도 알겠어, 내가 그 전에 중도금 지급을 안 할게 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알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수백 개, 수만 개, 수천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계약서의 내용을 뜯어봤을 때 이분들은 별다른 약정을 하진 않았네. 특별한 사정이 없네. 그렇다면 이행기 전 이행 착수할 수 있겠네 라고 했을 때 밑에 음영 부분 2번, 요거는 이행 착수를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음영 부분을 정의해 볼까요?
매도인이 민법 565조에 의하여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고 일정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 해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인이 하기 전에요. 미리 여기를 해두는 거죠. 여기서 매도인이 먼저 공탁을 걸어둡니다. 이게 똑똑한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 혹시라도 중도금을 먼저 쏴버릴까 봐 매도인이 미리미리 공탁을 걸어두고 야, 너 이때까지는 안 된다에 딱 걸어두는 거죠. 그게 바로 매도인이 공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줄 친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볼까요? 매도인이 민법 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 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해액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실 이런 매도인은 진짜 흔치 않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10억짜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1억을 쐈어요. 계약금이겠죠. 1억. 그리고 중도금 지급 날짜를 3달 뒤로 잡아볼게요. 여기가 중도금 지급 날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3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부동산이 언제 왔다 갔다 할지 몰라. 그래서 매도인이 그냥 이날 걸어버립니다. 혹시라도 부동산이 뻥튀기 될까 봐 2억 공탁을 걸어버려요. 매도인은 지금 1억 받았잖아요. 1억을 받았는데 2억 공탁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완전 진짜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중도금 지급 날짜가 여기인데 먼저 쏠 수가 없어요. 왜냐? 매도인이 먼저 특별한 사정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2번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들을 제가 밝혀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 사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매도인이 2억을 먼저 공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때 지급해버립니다. 그럼 질문은 뭐예요? 해제되는가? 이렇게 질문 들어오잖아요. 해제되죠. 왜? 얘가 먼저 이겼으니까. 해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질문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해제는 적법합니다. 얘가 먼저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